오늘 웨비나 주제는 국제보건 실태의 재조명책 중에서 4장 모두를 위한 의료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발표자는 안현서, 이동균, 전승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입니다. 20세기 후반은 국제보건에서 극단의 시기라고 불려지며 특히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1차 보건의료 관해서 운동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 이데올로기, 지리 정치학, 기관 단체 의제들의 상호작용이 오늘날 국제보건의 지형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주제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즉 20세기 후반의 국제보건 이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1차 보건의료와 선택적 1차 보건의료의 대두에 대해 제가 발표할 거고, 그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대해 전승민 님이, 그 다음으로 유니세프 세계은행에 대해서 안현서 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보건의료 혹은 책에서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식백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의 격차를 해소하여 의료 예방활동, 건강 증진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몇 개 질병에 국한된 의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몇 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는 1978년에 알마아타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1차 보건의료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는 수직적인 혹은 질병 특이적인 박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됐는데, 이거는 천년도 같은 경우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말라리아 박멸 프로그램을 실패하는 등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많은 질병들은 굳건한 보건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 더욱 포괄적인 접근 혹은 수평적인 접근, 포괄적인 1차 보건 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구자였던 할프단 말러를 필두로 1978년도 알마아타에서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국제협의회가 열렸습니다. 134개국 67개 국제단체에서 3,000명 가량의 대표가 참석했던 완전 큰 회의였고, 이 정도는 국제적인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2000년까지 보편적 1차 보건의료를 달성하자는 목표로 모두가 모여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알마아타는 여기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알마티주 혹은 알마아타주 여기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선 1차 보건의료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책 맨 뒤에도 나와 있는 그 알마아타 선언문에 따르면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교육, 식량, 영양, 물, 위생, 어머니, 아동, 예방접종, 풍토병, 흔한 질병과 부상, 필수 의약품. 이 정도면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엔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 1차 보건의료를 알마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1차 보건의료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있었는데, 바로 적정기술, 엘리트주의 비판, 보건의 방향에 대한 보건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우선 적정기술은 물자가 부족한 환경을 반영한 기술로 농촌의 1차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한 엘리트주의에서 도시에 훈련된 의사들 기반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을 엘리트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비판하며 보건에 있어서 공동체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또한 서구 의료와 전통 의료 실천 역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의한 보건이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단지 수단이 아닌 방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의견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국제 지도자들이 이걸 실천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주 앞에서 봤던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었으며,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에서는 이런 의료 관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 개선 운동이 몇 개가 시행이 됐는데 그마저도 공동체 참여보다는 소련 같은 국가 주도 모델이 더 많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포괄적 1차 보건 개선을 시행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알마타 협의회에서 나온 선언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구체적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가로 찾아봐서
찾아보았습니다. 1978년도에 알마아타 협의회 보고서인데요. 이거 여기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마아타 선언 있고 또한 여기에 컨퍼런스 보고서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 내용 요약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뒤쪽으로 세부 레포트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Political and Financial Implication, Budgeting, 그리고 Financing 등등 그리고 International Support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은 우선 General Outline, Political and Financial Implication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국가 보건 개발 전략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는 보건 자원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줘라. 국가 보건 예산을 올려라. 이 정도만 했고요. 또 버제팅 파트에서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1차 보건 의료에 정부 예산을 좀 더 할당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까지는 없었고요. 또한 파이낸싱 파트에서 보건의료 재원은 정부 세금, 사회보장제도, 개인이나 고용주 등등에서 올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 국가는 부유국 시스템 그대로 따라하기 힘들다. 이 정도로 되게 추상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이 파트가 책에서도 언급된 그나마 가장 실질적인 한 문단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었다는 한 문장이었는데 여기는 부유국이 저소득 국가를 위해서 1차 보건을 위한 상당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평가하기에 따르면 이 알마아타 협의회에서 나온 알마아타 선언문과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거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것만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공부로 예시를 들자면은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예체능 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놀 시간 줄여서 공부를 늘려야 한다. 이 정도 제안이었죠. 하지만 막상 공부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어나 수학 과탐만이라도 하자. 마찬가지로 막상 포괄적 1차 보건의료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대안적인 세계보건의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는 특히 많은 저소득 국가가 부채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걸 제공하는 1차 보건의료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적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알마아타 협의회가 열렸던 몇 개월 후에 세계보건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 열렸습니다. 여기도 세계은행 총재 등의 국제적인 인사가 참여했으며 록펠러 재단이 후원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명료한 활동 단계 재정 지원처를 갖춘 전 세계의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안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로 저소득 국가에서 질병 통제를 위한 잠정적인 전략으로 선택적인 1차 보건의료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이런 자원이 줄어든 시대에서 모든 보건적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보건적 개입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분석해서 지출한 1달러당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건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고 그거에 집중해서 돈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선택적인 1차 보건의료는 GOBI의 네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GOB는 G는 Growth Monitoring 혹은 성장 모니터링, O는 Oral Rehydration Therapy 구강 재수화요법, Breastfeeding 모유 수유, Immunization 예방접종 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치중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그 전반적인 건강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적 1차 보건의료가 더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비평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GOBI, 고비에서는 급성호흡 감염 같은 가난한 국가들에서의 주된 사망 원인을 배제하게 되고 이 고비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또한 근본적인 보건 체계가 결여돼 있다는 진정한 문제를 이 고비에만 집중함으로써 덮어버리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평은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포괄적인 알마아타에서 나온 1차 보건의료, 선택적 1차 보건의료의 대립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논의가 국제보건에서 가장 아주 오래된 논의 그리고 아주 만연한 논의입니다. 바로 수평적 방법과 수직적 방법 둘 중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인데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면 전형적 보건체계를 벗어나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개입을 한정적으로 묶어 전달하느냐 이 문제였죠. 물론 이 수평적 방법을 하기 위해서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 방법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주요 국제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아까 수평적 방법, 포괄적 1차 보건의료는 하프단 말러라는 사람이 이끈 WHO가 지지를 했지만 그 나머지 록펠러 재단, 유니세프, 세계은행, 특히 뭐 이 유니세프와 세계은행은 뒤에서 안현선님이 발표해 주시겠는데 이 이러한 여러 국제기관들은 선택적 보건의료를 조금 더 지지했습니다. 특히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은행이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970년대부터 세계은행은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의 개발 원조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자세한 건 안현선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어쨌든 이 논의에서 결국에 승자는 누구였느냐? 1982년도에 멕시코에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고요. 그 등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부채 위기가 촉발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한 흐름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을 추구하자고 하는 신자유주의 역시 등판했고요. 이거 뭐 간단하게는 정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 전승민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국제보건 재원을 감축하였고 세계은행 역시 공공부문 지출에 신중해져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협소하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죠. 뭐 1900, 그래서 1978년도에 알마아타 협의회에서 나왔던 그리고 수백 명의 정치 이반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모두를 위한 보건은 1980년대가 되자마자 바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격화되었고요. 정책의 방향은 선택적 1차 보건의료, 고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예시로 그랜트가 이끌었던 유니세프에서는 아이 살리기 혁명 이런 제한적인 선택적인 보건의료에 집중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발표는 아까 나왔던 신자유주의 등판에 대해서 전승민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제2부 신자유주의 부상에 대해서 설명할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히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됐지만 신자유주의란 그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론입니다. 이제 국가 권력, 즉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거 혹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과 강한 사적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제와 그 사회 전체의 복리를 향상한다는 이론에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가장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여기에서 자유란 그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 1980년대부터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와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그 세계 주류 정치에 등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적인 정책과 정부 내각은 그 앞서 언급된 1978년 알마아타 국제협의회에서 그 정의한 Health for All이라는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그 경제 이론적 토대를 알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그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유방임적인 시장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는 그 시장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민간, 즉 사적 영역에서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그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그 경제학자가 대표적인 그 지지자인데요. 프리드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을 정부가 배분하려 하면 극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그러니까 뭐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그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즉 거래를 통해서 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게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치 체제에서는 사적 재산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약간 경제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특히 의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 행위,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보조금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비용의 일부분을 국가가 대신해서 내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민간 공공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즉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즉 이 아까 말한 예시에서는 그런 공공의료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일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부상하기 이전의 경제 체계, 즉 케인지언 경제 그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케인지언과 그 1970년대에 그 Health for All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의료 권리에 대한 가치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가장 대표적이던 케인지언 경제 논리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케인지언 경제 체제에 따르면 정부는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 통화주의자들, 즉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인 통화주의자들, 경제학자들과는 완전히 그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총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최대한 이제 뭐 그런 공공복지나 의료, 교육 같은 그런 사회복지 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가 발전되고 또 뭐 빈곤이나 질병 그런 것을 더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확정적 재정 지출, 즉 정부가 최대한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은 그 이러한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으로 지출을 하는 것은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 전반적인 그런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신자유주의 국제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에서 먼저 기원하게 됐지만 그 영국과 미국의 그런 국제 영향력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점차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국제 보건에 있어서는 그 의료라는 측면 외에도 국제 관계나 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 보건은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상에 점차 물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당시 이러한 국제 보건 사업이나 개발 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던 세계은행 그리고 IMF의 신자유주의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은행의 수장인 총재를 뽑을 때에는 사실상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구조를 보면 그 각 국가가 그 출자한 만큼, 즉 그 돈을 충당한 만큼 지분율을 받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상 총재에 대한 비토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구조적으로 미국이 총재를 뽑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인사들을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 수장으로 앉히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제기구들도 이제 신자유적으로 주의적 정책들과 사상 가치관을 갖고 활동하게 되면서 국제보건 사업과 정책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그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에 그 미국 워싱턴에 모여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당시 1980년대 그 만연하던 국제 불안과 경제 위기, 신흥국 경영 위기 등과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적인 정책들을 모아놓은 그 회의였습니다. 1980년대를 살펴보면 당시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1982년 멕시코의 디폴트, 즉 국가 채무 불이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 위기 및 파산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멈춰야 되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IMF 그리고 세계은행 등과 같은
기관들에 따르면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그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이제 책임 이제 확정적 재정 지출 그러니까 번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부채가 쌓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누적되면서 위기로 이어졌다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이러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당시 해결책도 굉장히 이러한 그 과대한 부채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축소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당시 그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을 그냥 함축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원에 보시면 이제 stabilize, privatize and liberaliz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 당시 해결책의 그냥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즉, 이 지출이 그 세금으로 인한 수입보다 적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예산, 즉 뭐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영향은 바로 그 이제 많은 공공 부문의 민영화였습니다. 특히 이것은 의료 부문에서 가장 심각했는데요. 1990년대, 80년대 이전에는 그 의료는 당시 그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치면서 그 이런 의료 부문의 많은 민영화 그리고 국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자본이 의료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의료의 공공성과 그 환자들의 접근성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유무역의 확대와 사적 재산권 강화 그리고 이제 그 금융시장 개방 등 다양한 이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국가가 이제 그 의료 한 국가나 정부가 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많이 약화되면서 이제 국제보건이나 또 국제보건과 그 국내 보건 측면에서 많은 그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를 기점으로 그 IMF나 세계은행 이 활동이 그 큰 격변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기존에는 이제 IMF나 그 세계은행이 그 어느 한 국가나 정부에 대출을 해주어도 국가의 뭐 경제나 사회 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의 형태를 보면 소규모 미시적 차관 형식이 많았습니다. 즉 이제 국가 전체를 위한 대출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사업들이나 인프라 그런 이제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한 그 작은 수준의 대출이 많았지 그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대두된 그 대규모 거시적 차관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서 그 이러한 IMF나 세계은행의 특징들이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구조조정의 강요입니다. 그 구조조정은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한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제 당시 경제 이제 그 위기를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그 정부나 경제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이제 복지 예산의 삭감이나 정부 지출 그리고 부채 축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을 이제 거의 반강요당하게 수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지출 능력이 하락하면서 이제 그런 보건 사업이나 그런 복지 사업에 쏟을 수 있는 그냥 예산이나 자원이 이제 줄어들게 됐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런 사업들의 어, 침체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워싱턴 컨센서스의 수용으로 인해서 대두된 것이 바로 보건 의료의 상품화입니다. 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 이전, 즉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체제 이전에는 그 의료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그 특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그 의료라는 것이 이제 상품이기 이전에 권리였기 때문이다. 이제 권리라는 것은 이제 그 정의상 이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이고
만약에 뭐 비용이나 그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떤 국민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것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앞서 언급된 Health for All이라는 가치관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1980년대, 90년대 신자유주의적 파도를 겪으면서 이 보건의료는 권리에서 상품으로 격화되게 됩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기호에 가깝습니다. 즉, 어, 이제 이전에는 이제 뭐 돈 문제 때문에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됐다면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했지만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가 상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고 이런 가격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대체로 이제 약화되는 약화되는 경향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워싱턴 컨센서스 이론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그 의료 시장이 민간이나 또는 국제 기업들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의료 서비스나 그런 것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료의 상품화가 어떻게 이제 그 환자들로부터 이용료, 즉 그 보건 의료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상품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반드시 가격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제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의료 혜택을 누리는 그런 배타성이 강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그 이용료를 도입할 목적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입니다. 이제 IMF나 그런 세계은행이 이제 이용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 명분을 이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제 이용료를 도입하면서 의료 비용을 절감을 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공공 부문의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것을 메꿔줄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데 이런 신자유주의자들한테는 의료 서비스의 이용료를 매기는 것이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의료의 과소비를 이제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무엇이 공짜일 때는 저희가 그냥 막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가격을 매기 시작하면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의료 서비스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런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의 탈중앙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정부나 그런 몇몇 주관기관들에 대해 이제 사실상 이제 완전히 관장하고 있던 의료라는 것을 이제 그 의료라는 것을 더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써 의료의 탈중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 명목상으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 의료 시스템 지원을 위한 수입 창출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는데요. 도시 지역에 있는 환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사용해서 농촌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뭐 병원도 만들고 의사들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 지역의 그런 의료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계획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용료를 통한 수익 창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비용이 5%밖에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수익원을 전락하게 됩니다. IMF가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운영 비용의 15에서 20%까지 이용료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밖에 충당하지 못했고 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료를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용료에 의한 수입보다 더 크는 오히려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료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의 저소비를 야기함으로써 공공보건과 건강 상태를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용을 이제 징수하면 의료의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염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작은 이용료를 부과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이 되어서 의료가 지나치게 낮게 소비되는 경향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무기장 보급 사업의 이용료를 징수했을 때 이용료가 이제 75센트, 즉 우리 돈은 약 800원에 불과했지만
그 사업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약 75%나 감소하는 등 그 이용료 부과가 아무리 그 적은 수준의 이용료를 부과해도 그 실제로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접근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오히려 역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의료의 민영화로 인해서 그 이것이 그 의료라는 공공성이 상실되고 그 자리에 그 수익성이 그 새로 들어옴으로써 의료 가격이 대체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것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의 시스템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적인 문제 외에도 그 개도국에 낙후된 공공 및 행정 인프라라는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통해 수입이 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설령 수입이 발생했더라도 의료 시스템의 구축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적 의료 정책의 부작용이 명백해짐으로써 그 이에 대한 반발도 심화되게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이런 부작용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러한 이제 부작용에 맞서서 유니세프나 UN, WHO 등 국제기구에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러한 그 국제기구와 함께 앞서 언급한 뭐 세계은행이나 IMF가 이제 관장하던 국제보건 및 개발 협력 사업이 악화되면서 그 이러한 능력을 독자적으로 실행해 나갈 개도국에서 그런 의료 복지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의료적인 문제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그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조정과 그 부채 압박으로 인해서 그 정부가 이제 그 보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돈이 이제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그 이 설상가상으로 이 그 개도국에서 의료 수준이 크게 악화되는 이제 것들이 많이 관찰되면서 이 신자유주의적 그 의료 정책이나 정치 체계에 관한 이제 비판이 크게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그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 보건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론이 결국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보건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 뭐 그러니까 돈이나 그런 자원 문제 외에도 의료라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이제 공공성이라는 그 측면이 강한데 이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이나 비용만을 갖고서 이 그 정부나 이 국제기구의 재정 그 지출이나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같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공공의료가 크게 악화됐다는 비판이 반성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자료로는 이정우 교수의 불평등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들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 케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국제보건이라는 웨비나의 주제는 맞지 않아서 깊게는 안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나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은 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정치 체계에 대해서 그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제 19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가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그 1998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우리한테는 그 IMF 사태로 더 잘 알려진 그 위기로 인해서 그 한국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치 체계가 그 많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많은 개도국과 같이 그런 의료나 그런 공공 서비스가 크게 악화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 이정우 교수의 책에서 그것을 그 사례들을 되게 자세히 들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서 한번 추가 자료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제 파트인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세프와 세계은행에 대해 발표할 안윤서입니다. 저는 유니세프의 고비 FFF 캠페인을 중심으로 이 운동이 국제보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세프, 다른 말로 국제연합아동기금은 국적이나 이념,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상설 보조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1946년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57-1호에 의해 설치된 국제아동긴급기금이 설립되었고, 이는 1953년 총회에서 국제연합아동기금으로 상설화되었습니다. 유니세프의 설립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개도국 지원. 둘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장려. 셋째, 아동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국제협력 계획 수립. 그럼 지금부터 고비 FFF 운동, 다른 말로 아동 생존 혁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선택적 1차 보건관리 운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캠페인이었는데요. 1980년 유니세프의 존 그랜트가 유니세프 3대 총재로 부임한 이후 그는 유니세프의 활동 속도와 규모를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1980년대 초반 개발도상국에서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이 해마다 약 1,500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그 전 세계 아동 생존율에 관한 자료인데요. 지금 1980년에는 아동 사망 전 세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이 11.64%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나라 소득에 의한 아동 생존율에 관한 자료인데요. 1980년 저소득 국가, 즉 로우 인컴 국가의 경우 아동 사망률이 약 23%이며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약 15%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2년 유니세프에서 고비 FFF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아동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크게 7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성장 모니터링, 구강 재수와 용법, 모유 수유 홍보, 아동 예방접종의 보편화, 산하 제한과 출산 간격 두기, 여성 문맹 퇴치 캠페인, 그리고 식량 공급이 그것입니다. 제일 처음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성장 모니터링과 구강 재수와 용법, 모유 수유 홍보, 그리고 아동 예방접종의 보편화입니다. 추후 모자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뒤에 3가지 FFF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사업 중에서 유니세프가 제일 역량을 기울였던 것은 구강 재수와 용법과 아동 예방접종의 보편화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고비 FFF 운동의 시행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이 이유는 이 운동이 개인과 가정, 공동체 면에서 사망률의 큰 감소를 가져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최소한의 보건관리 인프라를 요구하였고, 또한 제가 앞에서 말한 4가지 사업, 고비의 경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점 또한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활동 중에 하나는 경구 재수화염의 확산입니다. 경구 재수화염이란 여기 오른쪽 사진과 나온 것과 같은 작은 봉지에 담겨 있는 물질인데요. 이 경구 재수화염이란 탈수 증상의 환자들에게 응급적으로 경구 투여하는 물질로 소금과 설탕을 일정 비율로 섞어 물에 타 먹이면 설사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경구 재수화 용법과 영양제 보충 요법을 확산시킨 데 큰 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비 FFF는 이 요법을 확산시켰고, 이 요법 덕분에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36%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 예방접종의 날을 여러 나라에 확산시킨 것입니다. 유니세프는 각 나라의 사회 각층과 방방곡곡의 여론 형성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터키는 표적 집단의 84%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엘살바도르에서는 진행하는 내전을 잠시 멈추고 전국 어린이 25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 터키와 엘살바도르 등에 자극받은 다양한 나라들의 예방접종률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1990년 유니세프는 당시 목표하던 바이던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80%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운동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캠페인이 시작한 후 첫 2해 동안 개발도상국의 평균 예방접종률은 20%에서 40%로 증가했고 경구 재수와 요법 활용률은 1%에서 2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추산 약 2,500만 명의 어린이가 이 운동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자료를 다시 보시면 1980년대 아동 생존율과 1990년대 아동 생존율을 비교하였을 때 저소득 국가, 즉 로우 인컴 국가와 로월 미들 인컴 국가의 아동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비 FFF 운동은 한계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지속 가능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보건 시스템이나 공중보건 인프라 등을 개선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택적 1차 보건관리 정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은 신생아 사망률 외의 지표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으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더욱더 강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은행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1980년대 지정학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세계은행을 국제보건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이 이 국제보건에 미친 영향이 조금 다른데요. 1980년대의 경우 세계은행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가난한 나라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교육과 보건에 들이는 공적 부분의 지출을 삭감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나라의 보건 시스템이 약화되었고 여러 보고서 등과 나라는 세계은행에 비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은행은 세계개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 지출 증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가지 주제를 담고 있었는데요. 먼저 보건 정책에 있어서 합리적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공공기금의 상장액이 도시 엘리트가 점유하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모두를 위한 의료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비용 대비 효율성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자원이 잘 할당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비용 대비 효율성을 이에 적절한 수단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달리, 즉 장애 보정 수명이라는 수단을 제안했습니다. 달리는 특정 인구 집단에서 특정 질병의 부담을 추산할 때 조기 사망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제외해 단일 데이터로 계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결론으로 1970년대와 1990년대 국제보건 정책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알마아타 협의회로 국제보건에 관한 정치적 의지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가 새로 부상하였고 이로 인해 1차 보건의료 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였고 그 대신 선택적 1차 보건관리의 지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재정기관, 예를 들어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의 영향력이 커졌는데요. 이 기관들은 시장 기반 전략과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을 통해 보건 평등을 촉진하였습니다.